오늘의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렉나자 FDA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렉나자는 암세포 유전자 표적 치료제이며 먹는 알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 FDA 승인 전에 한국에서는 이미 유통되고 있었던 항암제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알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얀센에 갖고 있는 주사 치료제랑 같이 병용이 되면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 FDA 승인이라는 촛불을 이렇게 빵 터뜨리기 전에 유한양행은 어떤 경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주식회사 유한양행은 1926년 6월에 설립되었고요. 정말 전통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의약품부터 생활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매매를 주 사업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대표이사 변동 현황을 보니까 1대 유일한 회장님 등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몇 번 하셨지만 이 유일한 회장님이 여기 1969년까지 경영을 맡으셨습니다. 꽤 역사가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 유한양의 자부심, 그러니 1대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유한양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렉나자, FDA 승인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높여놔야겠죠. 1등으로 적혀있고 안티프라민도 있고 피콤C, 듀오웰, 코포 시럽 등 여러 가지 처방약 아니면 비처방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길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말 적혀 있는 것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렉나자랑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거기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도 임상 환자가 있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에 29명 그리고 러시아에 60명 있어가지고 전쟁이 빵 터지고 나니까 이 임상 실험이 중단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어려움,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봤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이 이것을 모토로 최선의 결과를 다해서 렉나자를 미국 FDA 승인을 받도록 시켰다, 노력했다, 성공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한양행의 모토인데요. 이게 바로 진실성, 이것은 진전, 나아감, 그리고 여기는 효율, 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면서 짚고 넘어갈게요. 쉽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직접 살 수 있는 것과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비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약품 사업 부분을 보니까 비처방약이 있고요. 그리고 처방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비처방약이 안티프라민 그리고 마그비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비처방약 소비자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라젠타 들어보셨나요? 자디양, 메블리디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역시 의사들을 통해서 처방서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약사들의 설명을 들어야지 이게 이거구나 하는 그런 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에서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한락스, 유한젠, 세제 종류가 있죠. 이 부분이 소비자 품목이 될 것이고 해외 사업 부분도 역시나 의사들의 처방을 통해야지 진행이 되겠죠. 의사 되겠고요. 라이센스 역시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야지 임상실험이라든지 아니면 FDA 승인까지 일을 거쳐가는 것도 의사 그리고 병원, 의료진들의 권한이 있어야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는 소비자도 포함될 수도 있고 다른 보건 계열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의약품 중에서 병의원,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한 게 무려 61.2%를 차지하고 있었고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거랑 다 합쳐보니까는 여기 72%가 되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 이상, 반 이상이 병의원, 그리고 약품, 비처방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주주가 되어서
유한양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해도 생활용품 쪽에서 아무리 많이 사줘도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쵸. 아무리 우리가 세제를, 락스를 아무리 많이 사도 11%, 최대 11%. 해외로 나가야 되죠. 우리는 글로벌 되는 게 목표일 테니까요. 해외 사업 부분의 소개를 보니까 여기 1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수익이 0.6%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렉나자가 FDA 승인이 되면서 공식 판매를 하게 되면은 라이센스 수익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텐데 그 숫자도 얼마나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2.8%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제품 및 가격 변동 추이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소주도 한 4,000원, 식당에서 4,000원으로 받고 있고 음료수마저도 1,5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인 집도 있겠지만요. 과자, 먹는 거, 그리고 공사, 아파트 공사 같은 것도 원자재가 상승해가지고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제약회사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게요. 보니까 이름은 조금 많이 낯선데 금액이 계속 동결입니다. 그렇죠. 계속 동결인데 코포 시럽에서 무려 2원을 더 낮췄어요. 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보니까 밑에 적혀 있더라고요. 원인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생명이랑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싼 수술, 비싼 약값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쉽게 못 올리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의 판매 경쟁 심화, 라이벌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다. 생명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들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냐면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FDA 승인을 받은 렉나자를 다 복용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홍보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글로벌 제약사의 손을 잡아야지 매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통길이 좀 좁은 것도 아쉽다. 렉나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연구 개발에 드는 이 비용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실게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연간 매출액 대비 10% 내외로 연구 개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실게요.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라이센스 아웃이 나의 기술을 파는 겁니다. 유한양행이 렉나자 이 기술을 얀센에 파는 것처럼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여기 적혀 있죠. 렉나자 얀센 바이오테크랑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게 단계가 조금 아파트 청약 돈 내는 거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약금 형식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환하지 않아도, 이 계약이 틀어져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약금이에요. 두 번째는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이 조금 낯선으신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원이 로마 제국이 도로를 건설할 때 1마일 1마일 완성할 때마다 이렇게 돌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 형태처럼 임상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돈을 받는 겁니다. 돌을 얹은 것처럼 우리는 돈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로열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청약하고 나면 로열티 개념으로 잔금을 처리하잖아요. 그때는 부분이 10%지만 여기서는 한 80%의 총 계약금의 80%가 로열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차, 2차, 3차를 다 끝내서 승인까지 다 받고 유통되면서 그 로열티를 받는 게 제약사들의 주 목적, 주 목표가 되는 거죠. 렉나자 여기 있죠. 우리는 항암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총 계약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니까 반환 의무 없는 금액, 계약금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마일스톤 기술료, 우리 아까 봤죠? 1차 성공하고 2차 성공하고 3차 성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돌 얹듯이 받는 이 금액이 1차 성공할 때 이 금액, 2차 성공하니까 이 금액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여기서 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일스톤 기술료 마지막 것까지 다 합쳐도 총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최소 80에서 최대 90%는 로열티에 다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90%, 이 총 계약 금액을 다 받으려면 매출에 올리려면 주주님 저희 성공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라고 축포를 터트리려면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유한양행이 혼자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M&A를 통해서 다른 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 부담이 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상장회사는 없었지만 비상장회사가 16개로 들어가 있었고 하나 늘어서 16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있는지 보니까 신규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는 4개가 있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합해서 보면 상장되어 있는 거는 유한양행 혼자 위에 딱 있으면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게 비상장으로 18개 회사가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연결 재무제표에 상장회사 플러스 비상장회사의 모든 숫자를 합쳐서 나타낸 거겠죠?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만큼 돈도 착하게 잘 들고 있는지 예쁘게 많은 금액을 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1년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23년도 넘어가면서 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고금리를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게 더 이윤이 많이 남을 거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단기 금융 상품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단기 투자? 아닌데 싶어서 보니까 와, 진짜 이번엔 투자 진짜 잘한 것 같더라고요. 장기 금융 상품에서 이만큼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장기 금융 상품에 거의 올인을 했더라고요. 돈 벌어가지고 장기 금융 상품에 다 때려 넣어서 고금리에 이 혜택을, 이 분위기를 만끽하겠다라고 나타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잘하고 있네. 23년 또이니까 비율 유지하고 있다. 깨지 않았다. 거의 깬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동자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었으면 좋겠는데 매출 채권이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이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현금성 자산도 대략 20에서 25%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었고 매출 채권도 대략 한 37에서 44, 50%는 아닌데 50% 이하긴 한데 점점 오름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많은 회사들을 인수해야 하는 업종이다 보니 무형자산이 조금 예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유한양행의 무형자산을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개발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2등으로 영업권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연구개발비 10%를 쓰면서 연구개발비 비중이 44%로 1등이에요.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업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장부 가치를 매길 때 무형자산을 쉽게 배제할 수가 없겠다. 무형자산에 대해서 좀 더 장부 가치를 매길 때 좀 예민하게, 좀 세심하게 들여봐야 하는 부분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업권은 M&A를 하면서 자본 부분을 이렇게 다
상쇄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얹어준 그 프리미엄 가격이 있을 거거든요. 그 가격이 여기 영업권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A를 하고도 프리미엄, 우리 아파트 살 때 피 주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 피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동안 4가지의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내 돈으로 했을지, 유한양행의 돈으로 했을지, 아니면은 돈을 빌려서 했을지 한번 알아보고 가실게요. 부채가 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는 0.5%였는데 23년도로 넘어오면서 34.3%가 늘었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 유동부채가 늘었는데 그러면 줄 돈은 잘 주고 있나 라고 보니까 매입 채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가지고 미지급금도 많이 늘어서 줄 돈은 조금 미루고 있구나. 그러면 미루면서 이 돈으로 다 했을까? 부족했을 텐데 라고 보니까 여기 단기 차입금에서 이만큼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차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렸네. 역시. 근데 이거 1년 안으로 갚아야 되는 것도 되겠어? 라고 보니까 여기 장기 차입금에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증가율을 보이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투자 잘하는 거 맞겠죠? 그거 잘 산 거 맞겠죠? 전환사채,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 금액은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생기고, 전환사채,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는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유한양행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거,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서 우선주로 먼저 받았을 때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자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별로 또이 아니면 내려갈 것 같은데, 분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들면 그 돈 나한테 그냥 돌려주세요. 이자 다 쳐가지고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주식에 들어갈 일이 없고, 근데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상향 같이 가는 건 좋은데 라이벌이 조금씩 막 들어와. 그러면은 내 주식의 가치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가치도 좀 옅어지고 하는 입장인데, 내가 여기서 큰 소리 내봤자 얼마나 크게 들리냐 이건 거죠. 그리고 배당금을 받더라도 얘랑 같이 나눠야 되는데 만족하겠냐? 기존 투자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채, 우리 장기 차입금이랑 단기 차입금 정말 많이 빌렸잖아요. 이거 갚을 수 있을까? 이자 상환 가능할까? 이 비율 보고 가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부채 비율이 별로 안 높아요. 그쵸? 오름세긴 한데 저는 50, 60 막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50도 안 되고 33.8, 제일 높은 게 33.8입니다.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 놀랬거든요. 부채 비율에 비해서 차입금 의존도는 어떤지, 진짜 돈 잘 갚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실게요. 차입금 의존도도 10% 이내로 낮았습니다. 2021년 대비 2배로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10% 안이라 가지고 그래도 자산 대비 부채는 작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주식에도 DC 금액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피터 린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현금액, 기업이 갖고 있는 순현금의 유통 주식수를 나누면은 DC 금액,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보너스로 환급받을 수 있는 DC 금액이 있다고 언급하셨거든요. 점점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서 DC 금액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제값 주고 사세요. 부채 비율은 생각보다 별로 안 높고, 그렇다고 DC 금액은 0이라서 부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구성이 되어 있지라고 보니까 자산 대비 부채가 25.3%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본이 74.6%로 높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은 만기일 전환사채, 회사채에 관련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가 자본으로 넘겨왔을 때 부채 비중은 낮아지고 자본의 비중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무차입으로 볼 수 있나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다.
왜냐면 만기, 우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날까지는 계속 그 투자자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계속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입 경영은 아니다. 그래서 이자는 주되, 네 돈이 우리 돈이 되었어! 그러면 이 자산은 안전한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가라고 보니까 유동자산이 44.6%, 비유동자산이 55.4%의 구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에서는 좀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매출 채권이 1등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 채권 그리고 이거 관리 잘해야겠다. 떼이는 돈 없이 잘 연락해서 저희 돈 들어오게 해주세요. 돈 넣어주세요. 말해야겠다. 관리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 잘하고 있는지 매출액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쪽에서 5.2%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23년도 넘어오면서 좀 하락한 4.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5%, 4%. 저는 성장주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보니까 대략 한 70% 된 것 같죠. 약 70%를 매출 원가로 비중을 보였고, 그럼 매출 총이익은 30%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무직들이 하는 판매 관리비 그리고 연구개발비, 연구원들이 쓴 거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3%, 2%, 2.8%의 이익률을 보였습니다. 2에서 3%. 너무 작은데? 당기순이익이 7.2, 5.1, 5.8 이렇게 쑥 늘어나더라고요. 영업이익에서는 3%였다가 당기순이익이 7.2%, 2배 이상으로 쑥 늘었어요. 그게 보니까 여기 기타 수익이랑 금융 수익에서 선방을 하고 투자 잘해서 선방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에서 절세 잘했다. 그러면 기타 수익, 금융 수익 뭐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얘네들은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 기타 수익, 먼저 있었던 기타 수익을 보니까 여기서 잘했더라고요. 관계기업, 주식투자, 처분이익. 관계기업이라는 게 대략 한 20에서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 지주가 아니다 라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기업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선방을 잘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기에는 영이었거든요. 그럼 엄청 잘한 거지. 그쵸? 근데 작년에도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투자 잘했어요. 환율 올랐었잖아요. 막 내림세 없이 막 올랐던 그 상황에서 잘했습니다. 환차익 이용해가지고 투자 잘했다. 그때 원화로 바꾸기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차익도 잘 이용할 줄 알고 그리고 투자 기업에 투자하고 치고 빠지는 것도 잘하고 잘하네. 금융수익에서는 재테크 잘했는지 한번 볼까요? 금융수익에서는 이자 소개, 장기투자, 배당금, 외환차익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 금액으로 잘했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금액의 앞자리가 확실히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투자자들은 주당 손익을 통해서 어떤 가치, 내 주식의 가치가 높아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손이익에서 보니까 매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았던 21년에서 22년 사이가 좀 높았는데 주당 손이익은 마이너스 15.3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매출은 조금 낮아졌지만 투자를 좀 잘해가지고 주당 손이익에서 43.2%, 23년을 넘어오면서 43.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못했지만 투자로 메꿨다? 속일 수 없는 연결 현금 흐름표 보고 가시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영업 잘했습니다. 잘해서 플러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치고 빠지는 거 잘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비용이 많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플러스입니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좋다고 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투자도 하고 또 돈도 남으니까 또 상환도 잘 하고 있다. 더 이상 차입금 비중이 더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유한양행은 요번에 단기 차입 금액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 차입금 증가가 이만큼, 장기 차입금의 증가가 이만큼 전년 대비 많이 상승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었다. 그러면 보통 성장주 같은 회사들이 이 개념을 보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매출은 있지만 돈 나가야 될 투자할 곳도 많고 근데 그에 비해서 돈도 필요해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비중도 높아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패턴이 나오는데 유한양행도 요번에 이 패턴이 나왔거든요. 제가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덩치는 우량주인데 매출 증가 속도 이 숫자는 작아가지고 성장주로 보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이번을 발판을 계기로 빅보이로 남을지 아니면 자이언트로 돼서 크게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될지 기대해 봐야겠다, 두고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원들 근속 연수는 여기 12년 8개월로 생각보다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조금은 좀 더 나은 근무 요건을 갖추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근무 요건의 개발, 평균 10년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약 개발이 더해진다면 제2의 렉나자, 제3의 렉나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직원이 잘해야지, 회사 분위기가 좋아야지, 으쌰으쌰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이게 수출이 되면서 매출로 또 이어지는 상승세 그리고 주주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면서 조금 차별점을 느꼈던 게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선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내부 매수자들은 주식을 안 사나? 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공시에 가서 보니까 내부 장내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무상 취득으로 이제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한양행의 그 매출 증가율 아니면은 뭐 연구 개발비 이 숫자를 봤을 때 이 숫자만 봤을 때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회사랑 좀 비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 또 라이벌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시장 정리율 파트에서 이 실적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라고 들면서 역시나 유한양행이 1등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녹십자, 한미약품 이렇게 세 가지 회사를 이용해서 수치를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유한양행이 10%, 녹십자가 11에서 12%, 한미약품 13%, 그다지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나마 유한양행이 10% 안팎으로 가성비 있게 연구개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출 비중을 보니까 한미약품이 큰 변동성 없이 증가세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역시나 한미약품이 좀 잘하고 있죠. 13.4%에서 25.4%로 훅 뛰면서 잘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 유한양행이랑 녹십자는 변동성이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근속 연수를 보니까 유한양행이 제일 높은 근속 연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회사 분위기는 유한양행이 좋고 축보를 터뜨렸지만 주주들은 한미약품을 좀 더 좋아할 것 같다. 숫자로 봤을 때는 긴 얘기를 몇 가지 질문으로 다시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성장주로 봤습니다. 매출이 4에서 5%, 영업이익률이 2에서 3% 차지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저성장주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나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전, 효율,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그 세 가지 모토로 전 직원이 힘쓰고 있다는 그 문구를 봤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나요? 네, 기술적 지식이 꼭 있어야 한다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 계열, 보건 포함해가지고 의학 계열, 그리고 화학, 생명공학 꼭 필요한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품 혁신에 대한 집중력이 있나요? 네, 있다고 동그라미 쳤어요. 왜냐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리 AI가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분위기에 적응하고 하려면은 10년에 조금은 단축될지언정 지금은 10년이다 보기 때문에 그 인내심이 있어야지 지금의 렉나자가 나왔다. 그리고 제2, 제3의 렉나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고, 독보적인 제품인가요? 대체 가능한 제품인가요? 저는 여기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렉나자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얀센이 갖고 있는 그 주사 치료제랑 병용해서 쓴다고 하니까 대체 굳이 그럼 얀센이 유한양행이랑 계약을 안 했더라도 다른 업체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계속 맴도는 게 그 400개의 제약회사의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체 가능 제품.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익을 창출하는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전 여기서 세모. 왜냐면 처방이 되어야 되는 의사 권한이 있는 게 70%가 넘었었잖아요.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것도 의사의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13%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소비자들이 유한양행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생활용품 그리고 그 병의원할 수 없는 그거 부분이 좀 작다.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23년도에 투자를 잘했지만 24년에 또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불안정함으로 저는 세모를 줬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3사를 비교해 봤을 때 근속연수가 제일 길었던 걸로 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그라미 치고요.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성과급으로 주식을 받고는 있진 않지만 그리고 장내 매수에서 주식을 취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상 취득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회사가 우상향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야지 본인의 시세 차익도 좋아질 테니까 라고 판단을 해서 예 라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회사인가요? 저는 여기서 세모를 쳤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는 있지만은 소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모, 유통되는 주식수는 늘어나고 내 파이는 줄어들고 배당금도 그럼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주주 친화적이지는 않다라고 봤습니다. 5에서 10년 뒤에도 유망한 회사일까요? 세모?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덩치는 우량주인데 올라가는 그 숫자는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하니까 사람들 인식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세모를 줬습니다. 알부자의 선택은 저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치가 계속 옅어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진 않거든요. 렉나자라는 이 호재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 바이오주가 좀 뜨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내 가치는 같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10년의 이 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10%를 계속 넣어야 한다는 점, 매년 넣어야 한다는 점이 좀 그렇고 또 M&A가 좀 필수적인 회사이지 않나, 제약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M&A를 통해서 다른 종속된 회사들이 일을 잘해줘야지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이 10년이라는 이 기간에 인내심을 가지면서 부담 없이 집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계속 걸리는 게 과다 경쟁. 경제적인 이 해자, 높은 독점적인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없어서 저는 X를 눌렀습니다. 우량주긴 한데 거기에 대해 뒷받침되는 게 성장률은 저성장이라서 저는 X.
유한양행 어떠셨나요?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이 분위기에서 유한양행이 두 번째 축보를 터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유일한 회장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유치하지만 1시간 동안 생각해봤어요. 양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행복하세요. 유한양행.